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면 이제 그때 빠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오히려 주식 부동산 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홍춘욱 박사님, 이코노미스트. 네, 그냥 홍 박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박님을 모시고 또 금리에 대해서 또 걱정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뭐 경제 상황, 뭐 집값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면은 네네. 요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네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도 무너질 수도 있다. 아,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금리 인상이 되겠죠? 확인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중에 잘하면 2번 더 할 것 같은. 그래서 현재 0.5%니까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한 1%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1%. 예, 그 정도까지는 갈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금 사야 될까요? 그 능력 되는데 안 산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잡힐 거야. 네네네. 내가 그 싸지면 살 거야. 이렇게 네네.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 1년 정도는 네. 사놓고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네. 지난 한 20년 사이에 가장 강한 상승장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왔고요. 사실은 네네네. 이미 저기서 불바다가 돼서 오고 있고요. 네. 이게 서울에서 시작된 이 네. 산불이 네. 온 전국을 다 태우는 중이라서 지금 제주도까지 건너갔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집 없이 집값의 급등을 보는 그 고통이라는 걸 네. 말도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은데 그 고통을 감내하느니 저라면 그냥 능력 범위 내에서 네. 요새 어차피 대출은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예, 능력 범위 내에서 집을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피하시는 건 사실 제가 봐서는 참다 내년 내후년 지금보다 더 오른 상태에서 못 견디고 네. 풀 레버리지로 지르시는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네. 뭐 굳이 그렇게 타이밍을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싸게 산다 이 말은 저는 지금은 안 통하는 상황 같아서 네. 능력 되면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네네.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네. 얼마가 올랐냐면 8.4%가 올랐어요. 서울 네. 아파트가. 거의 8%.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전국이 10% 올랐어요.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서울보다 지방이 더 올랐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에 시작됐던 산불이 네.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중이고 이 가격 상승세대로라면 연간 20%가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7월 초 현재 한 1년 내년 한 6월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러면 더 오른다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리라는 게 인상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악재라고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네. 단기 호재 성격이 더 강하거든요. 네. 단기 호재다, 예, 오히려. 예. 어떻게? 왜 그러냐면 되죠? 앞으로 금리 더 오르니까 지금 대출 받아야 된다. 네네. 그런데 당장만 놓고 보면 야, 지금 대출이 금리가 더 싸. 네. 1년 뒤에 대출 받으려면 이보다 이자 더 줘야 돼. 그렇다면 지금 대출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네. 압박감을 주는 영향도 있고 경기도 좋아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둘 다 겹쳐버리니까 당장은 금리 인상할 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봤다. 네. 그러면 이제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집값의 상승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의 하락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 건데 맞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악재의 영역은 아니고. 예, 이제 악재가 될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누적되면 악재죠. 네네. 왜냐하면 금리를 0.25, 0.25 이렇게 올려서 1% 갖다 놨다. 네. 물론 뭐 금리가 2배 오른 거죠. 그러나 이미 그걸 감안해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미 다 반영돼 있는 정도 레벨인데 지난 1년간 우리 돌이켜보면 네. 서울 집값이 10몇 %씩 올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겠지만
시장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건 되지만 제한적으로 뭐 0.25에서 0.5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선 어느 정도 선반영을 이미 한 상태인 거고 또 맞죠? 은행에서 이미 올렸잖아요, 어느 정도. 예. 내수 경기가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좀 근데 뭐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작년 올해 사이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노동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적게 잡아도 70만 명 정도 될 텐데 네. 그분들 중에 몇 명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을까?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고 더 나가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좋은 명분은 되게 좋은데 그게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지금 집값이 평균 집값이 11억이니까 네. 우리 6억 넘어가면 이미 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12억 네. 넘어가기 시작하면 20%, 15억 넘어가면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그 서울의 집값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자, 이걸 잡겠다고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어차피 대상자들이 아닌데. 예, 근데 다른 지역들은 몇 년간 못 오르다가 네. 특히 동남 해안벨트부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내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인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들인데 거기다 금리 인상하면 자,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라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수도권을 잡을 거냐 지방을 잡을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오히려 지방을 잡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은에서 그런 뉘앙스는 확연하게 보여주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든 뭐 전략적이든 판단을 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올릴 그게 것 뭐 같아요. 네, 급상승을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급상승을 간다면 뭐 네. 역사의 이름을 남기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물가 이야기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한국은행이 올리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 뭐 안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큰 틀에서는 물가라고 보면 네. 현재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2.4%니까 네. 정부 정책 목표 수준인 2%를 넘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금리를 올리려고 계속 하겠네요. 하겠죠. 근데 네. 그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이렇게 넘쳐오르고 있고 네. 우리나라 물가가 오른 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국제유가. 우리 네. 기름 넣으러 가면 1,600원, 1,700원 네네. 하고 있으니까 그럼 국제유가가 올라서 오른 거지 우리나라 내에서 뭔가 수요가 세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오른 건 또 뭐냐면 신선식품 물가라고 해서 네. 농산물 물가 급등. 올해 연초 우리 금파, 많이 올랐어. 파를 막 집에 화분에 심으시잖아요. 다. 네네. 그만큼 그 일시적인 어떤 그 기후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인플레가 난. 그러니까 순전히 말해서 에너지랑 식료품 쪽에 발생한 충격.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요인이지 이게 네. 경제 내에서 수요가 늘어서 인플레가 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 둘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1%대 상승률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러면 그래서 부동산이다. 네. 타겟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게 되면 왜 금리를 올리는 건가? 예금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냥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네. 한 10% 오르는 해가 있었어요. 아니, 그럴 네. 수도 있죠. 네. 물가가 10% 오르는데 우리가 은행 이자를 5% 준다. 예를 네네. 들어서. 그러면 5% 마이너스인 거죠. 사실은. 네.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이 사람의 네네. 재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거죠. 음.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물가가 다 10% 오르는데 은행 예금은 5%다. 이거는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 은행에서 돈을 빼서 대출받아서 뭘 사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시장에 투기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박사님 얘기로는 지금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오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인플레가 오면 네. 아무래도 뭐 주식, 부동산 다 올라요. 오르는데 네.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네. 이놈들 나 참지 않겠다 그러고 네.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리면 이제 그때
빠지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천히 올릴 때는 오히려 주식 부동산 다 좋아요. 사실 이제 금리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제한적인 영향은 있지만 이게 뭐 브레이크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엑셀도 밟고 있다 지금. 같이 밟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엑셀을 막 밟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맞아요. 엑셀이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나 많나요? 임대차 3법이라는 엑셀도 하나 달았고. 근데 여기 지금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도 이게 한계가 있다. 걔는 부스터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엔 이제 이 엑셀들도 작동을 그럼 잘 하느냐? 그럼 이 엑셀이 얼마나 세냐? 이게 또 향후 집값을 또 일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지금 공급 부분이잖아요. 뭐 희망을 걸 데가 없으니까 지금. 네. 이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고향 창릉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옛날 자전거를 지금은 요새 그렇게는 열심히 안 타는데 네. 이제 열심히 그 자전거를 타던 시절에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방화대교까지 쭉 강변북로를 네네네. 타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산 시내로 들어가는 네네네. 자전거길이 나오는데 네. 거기가 약간 이제 좀 헷갈리는 지역이고 온 동네가 비닐하우스 천지거든요. 예, 근데 거길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넓은 벌판이 나오고 백로가 논이는 강이 나와요. 네네네. 그게 이제 창릉천이더라고요. 네네네. 몰랐죠, 그때는. 네. 이제 그러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또 열심히 달려서 일산역까지 가서 네. 거기서 이제 맛있는 칼국수 먹고 일산역에서 이제 다시 그 기차에다가 우리 자전거를 실어서 차실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들 좀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여행을 하던 시절에 이 창릉천을 지나다니면서 야, 여기다 신도시 지으면 한 20만 가구는 쉽게 공급하겠다. 10만 가구는 쉽게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로 넓은 들이고 주변이 전부 또 이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네. 완만해요. 네. 그래서 뭐 향동 정도까지 나가면 거의 들판입니다. 네. 자, 그런 좋은 지역에 이번에 입주가 얼마냐면 36,000호예요. 네. 그중에 임대주택이 13,000호고요. 일반 민간 분양 물량이 절반이 안 돼요. 네. 18,000호가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게 무슨 법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서부선도 들어오고 고양선도 들어오고 GTX도 글로 간다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런 3기 신도시 정말 그 후세를 위해 남겨놓은 알짜 중에 알짜 땅을 이번에 힘들게 개발을 하는데 네. 3만 호가 뭐냐. 그리고 또 설계 이야기를 듣는데 역세권 인근은 전부 다 임대주택에 저밀도로 개발하겠다. 네. 공원을 많이 짓겠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저밀도 전원도시를 지어서 자족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겠다. 명품 도시.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판교죠, 뭐. 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판교에 차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정말 주차 지옥이죠. 네. 왜 그런가? 이면 도로가 4차선 정도만이라도 좀 닦아주지. 그걸 전부 편도 1차선, 2차선 만들어 놔서 네. 온 천지가 뒤에가 다 불법 주차용차 차량들, 뭐 일보로 온 택배 차량들로 그냥 뒤범벅이 돼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만 그러냐? 아니죠. 행복도시도 그렇죠. 네. 예, 세종시 이야기합니다. 세종시도 그 중앙 차선에 불법 네. 주정차를 2열로 하는데 전 가다가다 처음 봤습니다. 네. 정부 종합청사 밑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라고 자전거 도로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요. 7월 달에 자전거 타실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데 네. 체감온도 38도. 예, 더 나가서 네. 회사에 샤워장이 있고 갈아입을 옷이 있고 네. 그 건조기 빨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직장을 다 다니세요, 여러분? 저는 좀 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쓰는 건 이제 그만 좀 하자. 네. 환타지 월드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은. 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박모 우리나라 도시계획위원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오솔길, 뭐 그 뒤에 이면 도로들은 좁게 만들어서 차를 안 갖고 다니게 네. 또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 뭐 그러면 공급이 싸게 뭐 이번에 뭐 평당 예를 들어 1,500, 1,600에 공급하겠다고 막 계획은 밝히시는데 그렇게 저밀도로 공급하고 그렇게 또 이번에 LH공사 그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자 사건, 투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네. 지금 그 대토부터 시작해서 그 토지 수용 과정이 쉽지 않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네. 그 모든 비용은 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무릅써야 되는데 그럼 저밀도니까 네.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자, 땅은 비싸게 수용해서 저밀도로 올리시면 비싸집니다. 근데 그 저밀도도 또 싸게 분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국민 돈 들여서 몇 명 로또 주겠다는 정책이 되죠. 그리고 가점제.
네. 또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말도 안 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이제 특권이에요. 흑수저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말하는 저소득의 뭐 부부 합산 소득 5천, 6천만 원 미만에 달하는 네. 저소득층 가게가 네. 지금 또 부동산 담보대출 다 막아놔가지고 7억, 8억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걸 지금 이번에 원베일리 10억짜리 로또들 터지고 이제 위례의 10억짜리 또 그러니까요. 터지는데 그 청약가점 50점, 60점, 70점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저소득층에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특공이지 그게 무슨 부잣집 막내딸 특공이고 네. 부의 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이 신혼부부 특공인의 청약가점제잖아요. 이런 얼척없는 제도들을 유지하면서 2030 세대들은 뭐 가점,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전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부모님 찬스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2030이 네. 주도하는 경기도 집값, 인천 집값 급등의 원인 아닙니까? 이 기회에 상속하시는 거죠. 왜 양도세가를 그렇게 많이 무니까 그러니까. 매물은 또 다 잠겨요. 겸사겸사. 저도 참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네. 그러신 분들이 계시니까 갑자기 애기들이 이렇게 참 귀엽죠. 좋죠. 네. 나이 많은 분들이 사는 네. 재건축하려면 아직 좀 남은 그런 낡은 아파트에 저는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사하고 수리도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 보면 아유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받은 건 없지만 네. 그래 우리 애들한테라도 저렇게 라고 생각해 보니 난 안 되겠네. 그거 해주려니까 이거 뭐. 아니 말도 안 되는 저희 거네. 노후는 부럽죠. 네. 그러면 이제라도 공급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늘려줘야 이 엑셀을 좀 발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3기 신도시의 어떤 그 컨셉을 좀 바꿔야 된다. 어차피 공급을 할 거라면. 뭐 올해는 뭐 이미 이제 늦었지만 내년 그러니까. 선거 지금 이후 사전 청약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아직 일부니까 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창릉보다 계양이 먼저 하나 그렇죠. 네, 계양이 제일 정말 빠르죠. 좋은 땅인데 네. 거기는 이제 또 공항이 있어서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고향 창릉이랑 남양주 왕숙은 그래도 고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교산도 조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그 비행장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네. 뭐 그건 이해한다 하더라도 비행장 옮긴다는 설도 있잖아요. 서울공항 옮기겠다. 저기 인천공항 새로 짓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의 수건 사업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네. 그거는 일종의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저는 아파트 뭐 어디 지하철 들어온다 믿지 않아요. 네. 제가 5호선이 다니는 역세권에 살고 있는데 네. 하남 풍산이 언제 개통된다 그랬던 게 지금 개통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네. 5년 늦어지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개통된다 그러면 5년 내 개통인 거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5년 내 개통될 때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저기 8호선 2번 하저터널 뚫은 네. 남양주 가는 네. 구리에서 8호선 연장선이라고 하죠. 뭐 진접선이라고. 또 하나는 신안산선. 이거 두 개 말고는 5년 내에 우리가 이용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전철 일부 빼고 네네. 신림선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전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렇게 주택 시장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청약 가점제 이거 조금 완화하고 네. 그리고 이번 신도시는 그래도 어쨌든 토지 수용해가지고 택지 개발만 하면 바로 올릴 수 있는 땅이니까 여기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도권 안쪽에 좋은 입지에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거 지역은 다 발굴한 거잖아요. 예. 네. 발굴 뭐. 교산이 떠올라서 갑자기 걱정됩니다. 네.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문화재. 네. 벌써 다 아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뭐 이제 늦어지겠죠. 늦어지는데 네. 아무튼 여러 저도 사학과 출신으로 네. 다 이렇게 열심히 뒤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제 아무튼 옛날처럼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기는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저는 3기 신도시에 이미 택지 수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네. 지역들은 좀 고밀도로 하자 좀. 컨셉을 좀 바꾸자. 그리고 진짜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대 중반 정도로 현실성 있는. 네. 왜냐면 고밀도로 개발하면 평당 49층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중간에 또 대피 그것도 공간도 네, 필요 네. 없으니까 한 49층으로 한 20동 지어 놓으면 네. 네, 그리고 그 주변을
아까 이야기했던 창릉천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멋있게 만들면 그거 될 일 아니냐. 네. 꼭 그렇게 역세권 근처는 전부 저밀도 개발하고 임대주택으로 하고 거기서 차 타고 뭐 10분, 15분 나가야 되는 지역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민간주택들을 공급하는 뭐 대표적인 게 동탄 신도시 아니에요? 네. 동탄2가 지금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절반은 또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발전도 네. 못하고 나머지 절반만 보더라도 우리 동탄역 내려서 SRT역 내려서 딱 나가자마자 공원밖에 없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곳 몇 개 보이는 단지들 가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 특혜 단지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드니까? 주거는 정말 좋은데 또 아니, 저밀도고 막 이러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은 없고. 거기 역세권 자전거라도 타고 네. SRT 탈 수 있는 분들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당분간 집값 상승이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고 일부 이제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선은. 좀 슬프지만 네. 그런 전망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능력되면서 빠지게 할 거야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1년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하는 네. 이야기죠. 뭐 맞아요. 그분이 사고 난 다음 물리면 어떡하냐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아이고 사고 난 다음 더 올랐다 물리는 건 참을 수 있거든요. 네. 본전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예, 안 샀다 오르는 거는 안 못 샀다 참을. 오르는 거는 이게 그게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남편이 반대하거나 아내가 결사 반대해서 못 산 분들 있잖아요. 예, 아니, 그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부부 갈등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여력 되는데 안 산 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아유, 네. 사도 괜찮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